4년 전 김해 신공항 확장을 권고했던 프랑스 용역기관의 실사단장 슈발리에가 가덕도 공항 건설을 우려했습니다. 슈발리에 단장은 4년 만에 결과가 뒤집힌 것에 대해 정치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감사 과정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추미애가 지지 않는 법무부의 꽃길이라며 자신이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다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추미애가 받은 꽃다발의 개수는 300개가 넘는 화환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교돼 처량해 보이기 그지없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셋집 대란 논란에 송구하다면서도 리모델링한 호텔 전월세 방에 대해서는 저렴하고 질이 좋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원순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장 자리가 비어있는 서울시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 사태를 석 달 전 8.15 광복절 집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잔존 간염이 남아있다는 취지였는데 비난이 일자 말을 쏙 바꿨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코로나 방역 물자 지원에 대해 우리가 백신이 부족하더라도 북한에 나눠줘야 한다고 말해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밥맛이 떨어지시겠지만 잠시 후 이인영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20일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2016년 확정했던 김해신공항 안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해공항 확정안은 세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랑스 업체가 1년간 조사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는데 김해공항 확장안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경제성이었습니다. 김해 확장에는 4조 1,657억 원이 들지만 2위 밀양은 5조 8,212억 원, 3위 가덕도는 무려 10조 2,0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즉 김해와 가덕도의 차이가 무려 6조 원이나 된다고 추정한 것이죠. 하지만 검증위는 경제성 문제는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열세 10조가 드는 사업의 경제성 문제는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처럼 문재인 정부가 불과 4년 만에 이 같은 국책 사업을 호떡 뒤집듯 뒤집은 건 내년 4월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곧 있을 대선을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단 한 표만 더 얻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표가 안 되는 지역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에 신공항을 지어봤자 대구 경북에는 문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철저히 계산된 표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같은 정치적 결정을 부산 시민들께서도 무조건 두 손 들고 환영할 게 아니라 국가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는 많은 공항들이 국제공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들어서 있지만 모두가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해야 할 만한 사안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4년 전 김해신공항 확장을 권고했던 프랑스 용역기관의 실사단장이었던 슈발리에가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 것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슈발리에 씨가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은 세계 3대 공항 설계 회사로 일본 간사이 공항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 등 전 세계 공항 50곳의 프로젝트를 도맡은 권위 있는 회사인데요. 슈발리에 실사단장은 무엇보다 4년 만에 뒤집힌 결론이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정부 의뢰를 받아 현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남권 신공항 사업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던 당시 실사단장이었던 장마리 슈발리에 씨가 채널A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가덕도를 떠올리며
가덕도를 보면 공항 부지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슈발리에는 수심이 꽤 깊기 때문에 엄청난 작업이자 상당한 도전일 것이라며 20m에 달하는 가덕도 주변 수심 탓에 매립에 투입되는 비용과 건설 과정을 걱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같은 4천만 명 승객을 수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덕도의 비용이 김해보다 2배 이상 많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슈발리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언급했는데요. 가덕도 주변 매립으로 섬의 형태는 물론이고 가덕도 옆으로 흐르는 낙동강 하구의 모양도 바꿔 강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발리에는 기술적 근거를 토대로 나온 유일한 권고사항인 김해공항 확장안을 뒤집은 한국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는데요. 그는 계획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어떤 새로운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첫 결정을 고수하라고 충고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공항 건설은 더 이상 영남권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며 부산을 위한 공항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4년 만에 뒤집힌 결론이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라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압축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죠.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하자는 야당 측 제안에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처법 개정을 공언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야당이 가진 비토권이죠. 현재 법사위에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해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김용민 의원 안과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는 백혜련 의원안이 올라와 있는데 둘 다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법 개정을 마친 뒤에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데요. 그야말로 속전속결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야당이 저항한다고 해도 의석수가 부족해 표결로는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과거와 달리 몸싸움도 못하고 때문에 야당이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은 이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각종 쟁점 법안이나 예산 처리를 거부하는 것인데 이 역시 표결로 통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출범한다면 문재인이 임명할 처장 임기는 3년입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는 3년씩 3년임이 가능하기에 최대 9년간 자리를 지킬 수 있는데요. 현재 우파 진영에서 우려하는 대로 민병 등 좌파 성향 변호사들이 대거 유입될 경우 정치 지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혼란도 가중될 게 자명한데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처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검사 70명을 한꺼번에 쫓아내느라 매번 시끄러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기 전에 만약 공수처가 출범한다면 정권을 바꿀 수나 있을지 그게 먼저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당초 어제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실시하려 했다가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 총장에게 직접 조사에 협조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다가 일단 취소를 한 것인데요. 하루 전만 해도 분위기는 대면 조사를 강행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어제 왜 갑자기 법무부가 뒤로 물러섰는지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분석과 해석이 다음 절차를 위한 명분 쌓기, 즉 감찰 거부를 명분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눈여겨봐야 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해임 사유도 없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려고 하자 법무부 감찰관실 내부에서 심한 대립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2시 44분 법무부는 대면 조사가 불발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금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에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감찰 불응 프레임을 통해 사퇴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법무부가 대면 조사 불발의 원인을 윤 총장에게 돌렸지만 검찰 내에서는 감찰관실 의견 대립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지는 감찰 책임자인 유혁 감찰관이 감찰을 주도하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게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하려면 해임이나 면직 사유 정도는 돼야 하는데 무슨 근거로 대면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 감찰관은 조남관 대검차장이 지난 17일 평검사들이 윤 총장과 면담을 요청한 이유를 묻자 나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져 회식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이 밖에도 전무곤 대검정책기획과장과 연구관 6명이 뜻을 모아 정당성이 결여된 총장 감찰엔 협조할 수 없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말고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미운 털이 박혀 고생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자,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인데요.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감사 과정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 라인의 검사들이 움직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례적으로 고발 6일 만에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23개 단체 정당이 최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18일 배당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과정에 부정적 의견을 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 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발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 원장 등이 월성 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를 해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고 월성 1호기는 안전하다는 친원전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고 친문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추미애가 대권 도전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추미애가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는데 수백여 개의 화환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의식해 올린 듯 보여집니다.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넘나드는 윤 총장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앞서 추미애와 추미애를 수호하는 김남국은 윤 총장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에 대해 이렇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화환을 이렇게 대검찰청 앞에 쭉 나열하듯이 이렇게 도열하듯이 이렇게 해놨는데 마치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위세를 보이는 듯한 이런 태도, 저는 매우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왔다 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공직자라고 한다면, 올바른 공직자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보내주는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삼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듯이 과시하듯이 이러한 것들을 놔두고 있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제가 김남국 그리고 추미애와 똑같은 잣대로 추미애를 비판해 보겠습니다.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꽃바구니를 쭉 나열하듯이 줄을 세워놨는데 마치 추미애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위세를 보이는 듯한 이런 태도,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직자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꽃바구니 보내는 건 삼가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오히려 부추기듯이 과시하듯이 꽃바구니를 청사 앞에 방치해두면 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중립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여기까지가 김남국과 추미애가 한 말들인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윤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른 말은 해야겠죠. 윤 총장이 받은 화환은 검찰청 건물 내부에 진열해 놓은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대검찰청 밖 길거리에 놓고 간 것뿐이죠.
길거리에 화환이 줄지어 있으니 윤 총장 본인이 굳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자연스레 공개가 되고 화제가 된 건데, 이에 반해 추미애는 자신에게 온 꽃바구니를 법무부 청사 안 복도에 나열해놓고 본인 스스로 본인 SNS 계정을 통해 보라한 듯이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은 제 스스로가 굉장히 찌질해 보여서 못할 것 같은데 역시 추미애의 사고방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셋집 혼란 야기에 사과는 하면서도 호텔방을 활용한 전세 대책엔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현미는 어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가식적인 말투로 말하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했습니다. 전세난의 원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임대차법을 추켜 세운 것입니다. 김현미는 이어 최근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본인 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호텔,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이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 것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주거복지를 하는 나라에서 이런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 2인 가구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남은 상업시설 같은 것들을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LH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이제 아마 보시게 될 건데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는 호텔이 질 좋은 청년 주택으로 1인 가구용 주택으로 변신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건 절대 저렴한 임대료가 나올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김현미는 같은 날 국회 국토부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영업이 되지 않는 그 호텔 리모델링에서 청년주택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곧 공개해 드릴 겁니다. 경쟁률도 꽤 있었고요. 예.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국내의 호텔의 네. 리모델링이 반응이 좋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경쟁률도 꽤 있었고요. 예. 네네. 아니요. 국민들은 워낙 그동안에 이제 그 비호텔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호텔이 따로 있나 싶어서요. 네,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네. 언제 그거는 공개를 하실 건가요? 머지않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한 호텔 전월세 반응이 좋다며 해당 호텔을 머지않아 공개한다는 김현미는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적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이 내세운 정책을 훌륭하게 자평했습니다. 판교만 해도 임대주택분들이요.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수선도 하자보수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분양 전환을 하면서 국민이 지금 난민 취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주택에 대책 없이 들어가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 그리고 층고 완화,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시장을 살릴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이런 본질을 피해가고 엉뚱한 데에서 꼼수가 계속 나오는 대책이니까 차라리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임대차 3법의 되돌리기, 장관님은 찬성을 하시는지요?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23번 그동안의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9.13 대책이 가장 시장의 안정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전월세 대책을 내놓게 되면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가 말을 참 헷갈리게 하는데 김현미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고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김현미가 말한 앞으로 저희가 이번엔 전월세 대책을 내놓게 되면 이라는 말은 바로 어제 내놓은 24번째 대책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놓은 대책이 앞으로의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김은혜 국민의힘당 의원의 말대로 꼼수를 부리는 듯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비판은 바로 어제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정부가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기 공공임대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내놨지만
이 또한 땜질식 대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토부가 2022년까지라고 못을 박으면서 김현미가 그때까지도 계속 장관을 하고 있을 거냐는 비난도 나옵니다. 어제 19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 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가짜 임대로 11만 4천 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단기간에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 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 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경실련은 전세 임대와 단기 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온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가진 자의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공급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공급사업자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임대 등을 통한 고질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풀리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언급하며 공실 해결에 대한 대책 없이 12월 말에 소득자산 기준 관계없이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것이어서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취약계층이 입주해야 할 영구, 국민임대주택의 재고를 축소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지적을 뒷받침이라도 해주는 듯 김현미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어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주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걸 김현미 효과라고 하는데요. 김현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강혜국 기자의 보도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 올라 0.27%였던 전주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 변동률 또한 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기존 최고치는 2013년 10월 14일에 집계된 0.29%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도 0.15% 올라 전주 0.14%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감정원은 거주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여건 및 교통여건 양호한 지역과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매물 부족 현상을 보였던 서초구 송파구 0.23%, 강동구 0.22%에 이어 마포구 0.21%, 동작구 0.20%도 0.2%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강남구 0.19%, 관악구 0.17%, 용산구 0.15%, 성동 성북구 0.14%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지역도 전주 0.23%에서 이번 주 0.27%로 더 올랐습니다. 김포시 0.92%, 고양 일산동구 0.46%, 덕양구 0.45%, 광명 의정부시 0.4% 등에서 전셋값 상승이 지속됐습니다. 즉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정책의 영향은 받지 않고 부동산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역대 최고치까지 갈아치운 것입니다. 김현미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는 바람에 집값이 또 이 지경으로 상승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김현미는 제발 되도 않는 머리로 부동산 정책에 손대지 말고 가만히처럼 가만히 좀 있으라는 국민들의 바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제거제 앵커 엔딩에서 민노총 집회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는데도 세상이 조용하다며 광복절 집회 직후와는 너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뒤에 드디어
어제 서울시에서 코로나 급증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 입장이 가히 입을 다물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78일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집단 감염 이후 지역사회에 남은 잔존 감염의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즉 민노총 집회가 아닌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영향이 11월 말로 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8월에 있었던 코로나 감염은 4월 달에 있었던 감염의 잔존 현상 때문이라고 말해야 맞는 것일 텐데요. 왜 정부, 방역당국, 서울시 할 것 없이 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건지 이번에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관련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기준 서울에서는 하루 만에 109명의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9월 1일 101명 확진 이후 최다인데 서울시 1일 확진자 수는 이후 한때 10명대까지 떨어졌으나 이달 중순부터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다 다시 100명을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어제였던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78일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집단 감염 이후 지역사회에 남은 잔존 감염의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 온라인 브리핑에서 GPS 위치 정보를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헬로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민노총 집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8월 중순부터의 발생 상황과 지금 발생 상황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 국장은 9월 이전에는 사랑제일교회나 8.15 도심 집회 등 확진자가 수백 명 이상 생겨나는 큰 집단 감염 형태가 나타났다며 최근 양상은 대규모 집단 감염보다는 일상 공간에서 소규모 다발적으로 생기고 있어 이전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15 집회에서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을 시켜놨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8, 9월 큰 집단 감염 이후 지역사회에 남은 잔존 감염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박 국장은 고령층 감염 핑계도 댔는데요. 박 국장은 최근 확진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헬로윈데이 등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서울시의 브리핑을 민노총 말고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아마 10년 후에 또 코로나가 유행한다면 10년 전에 있었던 8.15 광복절 집회 탓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8.15 집회에서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에 꽤 많은 잔존 감염을 시켜놨다고 판단하고 있다. 8, 9월 큰 집단 감염 이후 지역사회에 남은 잔존 감염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폭증이 광복절 집회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급히 기자들에게 설명 자료를 내고 말을 바꿨습니다. 광복절 집회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설명 자료에 따르면 8, 9월 집단 감염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대규모로 발생했던 사랑제일교회와 8.15 도심 집회를 예시로 언급한 것이지 광복절 집회 때문에 최근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첫 브리핑 워딩을 보시겠습니다. 박 국장은 첫 브리핑에서 분명 8.15 집회에서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을 시켜놨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8월, 9월 큰 집단 감염 이후 지역사회에 남은 잔존 감염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기 기억상실증이나 치매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 일단 핑계거리부터 만들고 그 책임을 돌릴 대상부터 찾으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니 저런 말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스크 쓰기도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백신 공급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신뢰할 만한 백신 확보를 위해 일찌감치 발벗고 나섰고, 요즘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어느 국가에서 몇억 명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체적 백신 확보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구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9,650억 원의 백신 구매 예산을 신규 반영했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예산 의결이 무산된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여러 나라가 유망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선제 구매 노력도 안 하고 늑장 대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제안으로 전 국민 백신 구매 비용 9,650억 원을 신규 반영했지만 공공의대 문제로 이 노력이 물거품됐다고도 개탄했는데요. 강 의원이 지적한 공공의대 문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천만 원을 편성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보건복지위 예산 소위가 공공의대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 전액 삭감을 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19일로 예정됐던 백신 구매 예산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전체 예산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기가 막히고 개탄스럽다며 법치주의 국가 원칙이 무시되고 국회의원이 본연의 소신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코로나 백신 물량이 전무한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백신이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라는 말이 있죠. 나누어 먹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코로나 관련 지원을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혼자 우리가 백신을 줄 테니 제발 좀 받아주세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영은 지난 18일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북한에 정식으로 대화를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네.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인영에 대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엔 이러지 않았는데 통일부 장관이 되고 나선 왜 이렇게 잘 떨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협박이라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제발 협력이라는 단어는 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지 서로 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덜덜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북한 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방역 관련 남북 연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이인영에 야당은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당 의원은 뉴델리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코로나 백신을 대량 확보하는 동안 손 놓고 있었던 무능한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지원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자국민의 안전이 확보돼 다음 논의할 일이라며 이 장관의 일방적 구애와 짝사랑식 대북 전략으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도 일갈했습니다. 북한은 이인영이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19일 북한 노동신문은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받다가 코로나 옮겨붙어서 죽느니 그냥 백신 없이 알아서 잘 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방역한다고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공산당답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페이스북으로부터 차단을 당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글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삭제하고 있는데 부정선거 소송을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러한 페이스북의 행태가 부정선거에 일조했다고 주장합니다.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그걸 왜 페이스북에서 먼저 판단하고 삭제하는 것이죠. 만약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관련 게시물들을 전부 다 삭제해버린다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이런 행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왔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mentioned terrorism, you mentioned child exploitation and bullying as forms of harm. And I think a lot of the debate is around what are other forms of harm. And I just think that one point of view is that at some point, we've got to trust people to use their own good judgment, to decide what they choose to believe and not believe, and not try to assume that we're smart and they're stupid, and that we can discern believable information. And 사람들에겐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케네디 상원의원의 주장과 해악이 되는 게시물은 페이스북이 알아서 가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페이스북 총책임자. 어쨌든 해가 되는 게시물은 본인들 주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크 주커버그의 주장에 동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공유한 글은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바이든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일, 특정 시간대에 전자개표가 조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 전 의원이 공유한 글은 페이스북으로부터 거짓 정보 조치를 받았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민 전 의원에게 게시글이 거짓 정보라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은 멀쩡한 게시물 삭제할 시간에 제 민원 처리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을 실명으로 입력하는데 자꾸 실명으로 입력하라고 해서 실명으로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추진됐다가 미뤄진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는 25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일본 도쿄를 1박 2일 방문한 뒤 25일께 서울을 찾는 일정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이 부장은 방한 이튿날인 26일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도 관측이 됐는데요.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수장이 누가 되든 강력한 대중국 압박을 펼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이 중국 가서 혼밥을 했던 것에 비춰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왕이도 한 3끼 정도는 혼밥을 시켜야 하며 역시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 기자들도 청와대 경호원들에게 두드러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하원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결의안 채택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지 시각 18일 미 하원이 초당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평가 결의안과 한국정 이래 한미 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역사적 전환평가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것인데요. 이 결의안은 각각 미국 민주당 소속 토머스 스워지 하원 의원과 아미 베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워지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계 미국인의 기업 표명 결의안은 한미 동맹을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통해 강화되고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해 구축된 포괄적인 동맹 파트너십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7대 교역국이며 한국계 미국인 사회 구성원이 미국 군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평화 향상에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결의안은 이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안보를 위한 동맹 중요성 재확인, 한미 양국 간 외교 경제 안보 협력 확대 및 강화, 미국의 지역적 이익 향상에 대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 재확인을 촉구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의 단연간 방위비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베라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 결의안은 6.25 전쟁을 피로 맺은 철통 같은 한미동맹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 린치핀, 즉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양국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 법치주의 가치 공유를 통한 지역과 세계의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밖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한국이 미 전역 6.25 참전 용사들을 상대로 마스크 50만 개를 기부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인원고등학교 관련 논란은 지난해 10월 학생들로 구성된 인원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이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 사상을 강요하는 사상 독재를 하고 학생들을 정치적 놀이개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사들이 반일을 강요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가르쳤다며 동의하지 않는 학생은 반사회적인 인물이란 의미로 일베 회원, 수구 등으로 매도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는 정치 편향적인 모습의 단면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최근 경찰이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의 중심이 된 교사 등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된 이농고 교장과 교사를 지난달 중순 불기소, 즉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 이유로 범죄를 구성하긴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자유법치센터 등 4개 단체는 이농고의 남호 교장과 김모 교사가 정치 편향적 교육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고발인 장다령 변호사는 불기소 의견 송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의 통지는 기다리고 있다며 불기소 이유를 고지 통보해 보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항소 등을 고려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분기 하위층 40%의 소득은 줄고 상위 60%는 소득이 늘어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 동향 조사 내용인데 소득 하위 20%인 1분기와 상위 20%인 5분기 간 소득 격차는 무려 4.8배가 넘었습니다. 하위 20% 국민들이 200만 원 벌 때 상위 20%는 1000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 얘기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하위층 소득을 늘려 그 힘으로 경제를 견인하겠다며 전문가들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끌어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가 이 지경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경제 지표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없죠. 그저 정부 여당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언제쯤이면 누적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될까요? 문 정권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감염병을 이유로 모든 걸 감내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랭커였고요.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